근데 여기서 제일 변수는 푸틴이에요, 사실은. 푸틴이 어디까지 동의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전화로 무슨 이상한 약속이라도 해가지고 푸틴을 설득하느냐. 이거는 뭐 그쪽의 영역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논의를 가지고는 푸틴이 만족할 만한 게 없어요. 푸틴이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부분은 서방 세계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약하니까 포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이렇게 돼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전략 전술 폭격도 아니고 도시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포탄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재건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결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공세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간간히 포격만 해서 전시 상태만 유지하면서도 2, 3년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무서운 경우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왔죠. 한국 방산업 뭐 이런 쪽에서는 나름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미 호재죠. 안녕하세요. 부익남 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러우 전쟁부터 뭐 이스라엘 중동 분쟁까지 지금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재테크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한국역사고전연구소의 소장님이신 임용환 박사님 모시고 이제 전쟁과 뭐 그로 인한 앞으로 이제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되게 금방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는 게 벌써 이제 3년 차. 그냥 희망사항이었죠. 아니 근데 그 러시아가 워낙 또 이제 그 군사력이 또 강력하고 우크라이나는 또 상대적으로 또 약소국이다 보니까 이게 상대가 되겠냐라고 했었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훨씬 좀 이렇게 길어지는 뭐 원인이랄까요? 뭐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이 전선이 전부 1200km입니다. 현대전에서 첨단 장비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게 하나 생겼는데, 네. 아무리 첨단 장비가 해도 결국은 사람이 해요. 아직 그 군인까지 로봇이 대체하지 못하잖아요. 네. 스타워즈에 나오듯이 클론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군대가 땅을 점령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한데 1200km 전선을 커버할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러시아가 왜 그 장갑차라든가 아주 경량화시킨 부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도시를 점거하는 방식으로 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재래식 방법으로 점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럴 수가 없어요. 100만 명 이상의 군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우크라이나 전선 북쪽까지 그 1200km 전선에서 집어넣은 병력이 동시 투입한 병력이 아마 한 500만 될 겁니다. 그거 갖고 다 못했는데 지금 러시아군이 100만이 안 된다고 하는데 140만인가 그러는데 여기 집어넣는 병력은 20만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재래식 점령은 못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썼다기보다는 이제 재래식 점령은 필요 없다. 이것만 해도 점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바로 그게 그냥 수도로 쳐들어가는. 바로 그냥 시청만 점거하면 되는 걸로. 네. 근데 그게 안 됐어. 그러면 전쟁하려면 이제 500만이 필요해요. 네. 근데 거기서 그냥 전쟁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전략의 어떤 그 실패다.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전쟁사에서 그런 실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잖아. 내가 확 겁을 줬더니 제가 항복한다는 전제에서 시작했는데 항복을 안 해. 네. 그럼 때려야 된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때리려면 글러브 같은 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맨주먹으로 때리면 아무리 세도 이게 못 버티잖아요. 네. 근데 글러브가 없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전쟁하지 마라, 때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말 안 들으니까 때리자. 그렇다 때리다 보니까 손이 다 깨지고 내 뼈도 부서지는 거야. 야, 그럼 이제 어떡하냐, 이런 상태가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퇴각을 하거나 뭐 후퇴하기는 또 명분도. 근데 뭐 이제 없어지고. 전쟁은 저질러 놨으니까 뭐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박사님 또 역사학자시니까 이런 게 뭐 꼭 러우 전쟁뿐만 아니라 뭐 강대국이 이렇게 약소국 쳐들어가서 이렇게 장기전이 되는 사례들도 좀 있는 건가요,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손자가 늘 그런 말을 하지만 전쟁에서는 알파 오메가까지 다 계획을 세워야 된다. 확실하게 해놓고 가야 된다. 네. 근데 이 말을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맨날 전쟁은 불확실성이라며 그게 어떻게 네 마음먹은 대로 되니라고 말하는데, 확실하게 계획을 짜라는 거는 뭐 정말 그런 뭐 여기서 폭탄이 터질 거야, 여기서 불발탄이 터질 거야, 이것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찰력 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땅과 군사력을 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력을 가지고 제압하려면 500만이 필요하다. 그럼 우리 100만밖에 없다. 그럼 하지 말든가.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방법을 썼어야 되는데 그게 안 먹혔을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먹히는 걸 보고 500만이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플랜
플랜 B로 가니까 이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종식은 되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걸릴 뿐이지. 보통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식의 계기가 생겨가지고 뭐 좀 끝나는 건가요? 딱 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냥 한쪽이 이기는 거예요. 네. 뭐 500만이 없다고 해도 결국 우크라이나가 정말 병력도 없고 뭐 무기도 없다면 항복하겠죠. 네. 러시아에 내에서 무슨 폭동이 난다거나 뭐 이러면 러시아가 전쟁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이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네. 그럴 때 끝나죠. 두 번째는 둘 다 지쳐 떨어질 경우 뭐 병력도 없고 더 이상 국민들의 한계 네. 인내도 없고 그러면 이제 둘 다 포기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 세 번째는 요즘은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옛날 나라 상황에 따라서는 그거 어부질이라고 사자랑 호랑이랑 죽을 때까지 싸우면 옆에 있는 늑대가 쳐들어오는 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는 기대할 수가 없지만 그렇죠. 뭐 둘 중에 하나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뭐 저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 한에서는 경제력이 좀 크거나 하면은 좀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고 그래서 결국에 어떤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수록 경제력 차이가 뭐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이렇게 좀 잘 버티는 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어쨌든 러시아는 전선을 전부 커버할 수가 없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명분 있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이 뭐 있든 없든 간에 병사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자기 헌신할 만한 그런 부분에서는 지켜야 하는 우크라이나보다는 더 절실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일단 무기가 지금 미국이나 서방세가 제한적인 무기를 주긴 하지만 이번에 겪어보니까 러시아 무기가 생각처럼 강하지도 않고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군대를 운영하고 어떤 장교 교육이나 이런 것이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인데 뭐라고 권위주의 국가라고 할까요? 독재 국가라고 할까요? 후진 국가라고 할까요? 이런 데는 아무튼 그걸 하향식 경직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구조가 전쟁을 할 때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들어요. 근데 진짜 뭐 500만을 동원해서 압도적으로 밀어붙일 때는 이게 효과가 있는데 지금 아무리 러시아가 병력이 많아도 국경에서는 굉장히 면적하고 병력 수가 맞질 않으니까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갈아넣기로 가죠. 네. 갈아넣기로 가니까 방어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뭐 보통 공격과 방어 손실비가 5대 1이라고 하는데 네. 뭐 아직 양쪽 다 정확한 전사조수를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늘 공세로 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인력 손실이 상대성으로 적을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그 약간 무모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직된 군대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더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손실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질 못하는 거죠. 생각보다 좀 장비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뭐 그 효율성도 장교나 떨어지고. 조직의 질도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야 가 그냥 막 예, 밀어붙여. 그렇죠. 또 이런 방어도 식으로. 아니고 공격이란 말이에요. 이 방어하고 공격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네. 무기 발달에 따라 다른데 네. 예를 좀 옛날 전쟁을 하면은 성벽에서 방어를 한다고 그럴 때는 약간의 홀만 시켜도 방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만 지키면 되니까. 네. 근데 공격을 할 때는 다이나믹한 포진과 연락, 신호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상 훈련시켜야 된다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적, 양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이게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공격과 방어라는 부분에서 질적, 양적인 핸디캡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시스템이 러시아가 별로 원활하지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가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뭐 공성전 같은 거 할 때는 뭐 자리 비면은 그냥 채워내면 되는데 성벽으로 그냥 올라가 이러면 되는데 공격은 여기 하다가 뭐 저 옆으로 또 옮겨야 되고 막 이런 전략 전술을 좀 발휘를 아니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수성을 할 때는 자기 자리만 지키면 네. 되고 공격이 어려운 거죠. 네, 그쪽 옆에가 비면 가면 되는데 네. 공격은 실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공성하다가 누가 사달했다고 한 고기를 딱 점령했어요. 네. 그 순간에 와르르 몰려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못 몰려가요. 정신 없으니까 보이지도 지금. 않고 그리고 그게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되니까 네. 안 가게 되죠. 물론 안에 있는 수비대가 거의 전멸했거나 황전 포기 상태여서 빈 걸 보고도 안 뛰어간다면 공격군이 이기겠습니다만 수비군이 어떤 기본적인 영웅적이고 뭐 어떤 그런 고차원적인 걸 떠나서. 훈련이 아니라 그냥 비었을 때 우리가 메꾸러 간다 요 정도만 있다면 이걸 내선과 외선이라고 그러는데 외선에서 움직이는 게 이동거리도 길고 용기도 한 10배쯤 필요하고 그러네. 훈련도 한 10배쯤 필요해요. 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저거 뚫리면 죽는다 이런 아주 단순한 그렇죠. 예.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가겠지만 공격은 또 그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왜 킹덤 오브 헤븐 네. 보시면 그 주인공이 막 방어하다가 공격하는 그 이슬람군이 치 같은 데 올라서 깃발 딱 꽂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보고 주인공은 막 뛰어가서 해서 깃발 뽑아 던져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 몰려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려오는 거리도 길지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벽 밑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깃발이 꽂혔어. 네. 야 올라가자가 아니라 아 이거 올라가야 되나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걔들이 정신없이 올라가게 만든 건 진짜 A급 군대 아니면 안 돼요. 그만큼 어떤 체계도 잘 잡혔어야 네. 된다. 근데 지금 러시아는 그런 게 좀 안 된다.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러시아가 뭐 과거 역사를 봐도 뭐 이렇게 좀 우당탕탕하지만 결국에 막 이렇게 승리하고 뭐 이렇게 시간 지나서 또 이기고 이런 것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전쟁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벌써 이게 2년 됐나 3년 됐나 정말 그러기를 안 바라는데 이게 네. 최악으로 갔을 때는 결국 제일 무서운 게 지구전 소모전이고 강대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이기고 괴롭히는 게 지구전 소모전이다. 그래도 소모전으로 가는데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병력이 많으니까 그냥 갈아 넣으면서 인해 전술로 이기겠다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약하니까 포격을 하고 폭격을 하고 이렇게 돼서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전략 전술 폭격도 아니고 도시에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포탄을 떨어뜨린다고 해도 재건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결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정말 엄청나게 이제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식의 지금처럼 공세를 안 하고 버티고 있으면서 간간히 포격만 해서 전시 상태만 유지하면서도 2, 3년은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무서운 경우다라고 했는데 지금 고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왔죠.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도 쉽게 끝낼 생각은 없고 또 우크라이나에 당연히 이제 뺏긴 게 있으니까 뭐 여기도 이제 어떻게든 수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그러면 계속 이렇게 좀 고착화 상태로 가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말은 쉽지만 아까처럼 뭐 2년 3년 동안 이렇게 간간히 돌 던지면서 괴롭힌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러시아는 그런 최후의 카드가 남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쪽도 지금 병력 무기는 또 만들면 되지만 네. 병력이라든가 재정이 굉장히 좀 이제는 거의 한계에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계라는 말이 전쟁에서 한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쟤들은 이제 뭐 이틀을 굶고 싸웠다. 내일이면 뻗겠지. 그러고도 일주일 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극한으로 갔을 때 한계를 정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지금 러시아도 상당히 지금 자원도 고갈되고 병력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힘들긴 한 것 같은데 아직 최후의 카드는 있죠. 어떤 장기적인 초장기 소모전, 괴롭히기 작전으로 가는 카드가 아직 있으니까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론적으로 그 카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병력을 밀어넣고 대규모 전투를 벌이는 거는 올해 지나가면 이제 많이 좀 소강 상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조금 좀 소강이 된 상태로 뭐 조금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확률은 있지만 그거는 뭐 앞으로 변수가 많다. 또 하나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중동에서 또 이렇게 또 러우 전쟁처럼 또 막 엄청 오래 또 전쟁을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뭐 이스라엘 뭐 지금 뭐 이란 뭐 분쟁 요거의 어떤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중동 전쟁의 원인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직접적인 요인, 간접적인 요인, 국제적인 요인, 전통적인 요인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주변국하고 갈등이 났을 때 A라는 나라랑 갈등이 나면 쟤는 전쟁할 거야 이런 경우가 있고요. B는 야 우리가 좀 참자, 가능한 전쟁은 피하자 이러는 경우가 나라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직급은 다 적이다. 뭐 러시아, 중국, 일본은 우방이면서 이웃 나라면서 또 언제든지 적이 되는 뭐 그런 관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상 진짜 전쟁을 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랑 전쟁한다, 중국이랑 전쟁한다, 일본이랑 전쟁한다 이럴 때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게 경제적 이해관계라든가 지정학적 요인 이런 것도 있는데 중동은 일단 이게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싸워온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전쟁이 없는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 자주 하는데 세계 전쟁사를 쓰면 절반이 중동 얘기 써요. 십자군 전쟁, 알렉산더 원정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1, 2차 대전 때도 거긴 항상 중요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세계 전쟁사 절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극소하게 어떤 현대적인 요인을 막 갖자면 이스라엘 건국한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슬람 지역에 이제 유럽 유대인들은 원래 유럽이 아니지만 유럽에 살다 왔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어쨌든 네. 무슬림이 아닌 그리고 이제 강력한 서방 세계와 뭐가 맥이 닿는 집단이 있어서 이제 껄끄러워진 건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근데 그게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 전쟁이 벌어지는 관계 중에서 예를 들면 초창기에 왜 이집트와 시리아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 지금 왜 이집트는 빠지냐, 요르단은 뭐 하고 있냐, 이라크, 이란은 또 왜 저렇게 완전 나오냐.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거가 다 엉켜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어쨌든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들 걱정은 이게 뭐 더 확전되냐, 뭐 아니면 그래도 조금 더 사그라들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처음에 그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확전될 거라는 걱정은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의 전쟁, 하마스의 전쟁인데 레바논, 헤즈볼라가 개입하지 않느냐, 뭐 이란이 개입하지 않느냐 이런 거 고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젠 그건 다 끝났어요. 이란이 개입하기도 힘들고 헤즈볼라가 개입하기도 힘들다는 걸 이제 대강 알아요. 근데 요즘 문제가 완전히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도대체 저게 언제까지 가려는, 어디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이 목표하는 게 갔을 때 이게 이제 또 다음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하마스하고 헤즈볼라 문제라면 요 정도에서 끝내면 딱 좋은 거예요. 그런다고 앞으로 또 테러하고 이런 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네. 적어도 이 단계에서는 여기서 끝내라. 벌써 그런 말들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 생각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의 속셈은 따로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팔레스타인을 지우려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국가를 다시 과거와 같이 팔레스타인 국가는 없고 네. 팔레스타인 유민은 흩어버리고 요르단강 서안은 직접 지배하고 팔레스타인은 난민이 아니라 그냥 유민처럼 이렇게 흩어버리자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골치 아프 연쇄 반응이 새롭게 나는 거죠. 그러겠죠. 물론 여기는 뭐 지금 휴자한다고 해도 또 다음에 연쇄 반응이 나요. 끝나는 건 없는데 어쨌든 이게 서한지구까지 완전 직접 통치로 간다는 거는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하는 걸 보니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갑자기 뒤통수도 맞는 것 같더라고. 이거구나. 이게 감범 징조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저뿐 아니라 전 세계 누구도 이럴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그렇지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뭐 헤즈볼라랑 전쟁하면 네. 이스라엘 뭐 이제 저 터진다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란하고 싸우면 이런 상황이니까 저기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야. 제가 마음속에는 뭐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자는 놈도 있지만 야 지금 뭐 이란하고 전쟁할지도 모르는데 이러니까 이거를 현실화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삐삐 테러도 그렇고 그동안 해온 걸 보면 얘들이 정말 무서운 게 벌써 이 생각 다 하고 지금까지 해온 제가 지난 20년을 한번 돌이켜 봤더니 네. 얘들은 정말 여기까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왔더라고요. 한번 삐삐 테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지 헤즈볼라가 무서워서 저걸 하고 있었겠어요. 언젠가 저런 거를 터뜨릴 수도 있다라는 저 정도의 준비를 한다는 건 어느 날 헤즈볼라가 우리한테 뭐 테러하고 이랬을 때 겁주려고 저렇게까지 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던 거예요. 무서워 얘들 정말. 네, 제가 그러면 요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이제 뭐 트럼프 뭐 이제 2기가 이제 당선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모든 이목이 다 지금 트럼프한테 쏠려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트럼프가 뭐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스라엘 다 종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거 된다. 왜냐면 미국이 또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이게 되겠느냐. 약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뭐 개인적으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미국이 마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전쟁 때도 보세요. 네. 북한도 말 안 들었잖아. 중국이 말 들었어, 소련이 말 들었어. 네. 한국 전쟁도 그 힘으로 끝났지. 미국 말 아무도 안 들었어요. 네. 베트남은 하다못해 지금 후티도 말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역할과 미국의 강대국의 어떤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거는 뭐 이해하는데 미국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주무르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이 결국은 과도한 평가로 오게 되는 건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미국도 다 남들하고 협력하고 하는 가운데 자기 역할을 누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한번 지난 20세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미국말 고분고분하게 들은 나라가 어디 있어? 뭐 전쟁해도 뭐 그럼요. 엄청난 상처를 또 얻고 그럼요. 끝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미국 뭐 지금 대통령 이제 당선자죠.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 현실화되는 거는 아주 많은 고난이 있다.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끝낸다. 뭐 푸틴이 친구다 하는 건 정말 보통 정치인은 차마 말 못하는 네. 그 무책임한 말이라고 할까, 엄청난 선동이라고 네. 할까, 엄청난 자신감이라고 할까
하여간 트럼프는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인정해야겠죠. 네. 그리고 당선이 됐으니 할 말이 없지 뭐. 그러나 정말 그렇게 끝낼 수 있느냐는 건 별개 문제인데요. 이제 운이 좀 좋은 건 지금 양쪽 다 좀 지쳐가고 세계도 지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나야 된다는 건 사실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변수는 푸틴이에요, 사실은. 네. 푸틴이 동의하느냐예요. 근데 푸틴이 동의할 만한 제한이 없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푸틴이 어디까지 동의하느냐. 아니면 트럼프가 뭐 친구는 무슨 저기 전화로 무슨 이상한 약속이라도 해가지고 네. 푸틴을 꼬시느냐, 설득하느냐, 유혹하느냐, 이거는 뭐 그쪽의 영역이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나와 있는 논의를 가지고는 푸틴이 만족할 만한 게 없어요. 물론 푸틴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야 이제 더 이상 했다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뭐 뭔 일이 폭동이 난다. 나거나 뭐 그런 이럴 수 내가 여기서 이제 빠져야겠다. 여기서 네. 트럼프 핑계를 대자. 뭐 이런 이건 내가 그냥 말하는 거지 이렇게 네네. 한다는 게 아닙니다. 러시아가 또 그게 또 자존심이 있어갖고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포기했어. 이것도 러시아의 자존심에 또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네. 하기라도 한다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쉽지는 않고 그래서 지금은 결국 푸틴이 빠져나갈 수 있는 명분과 네. 푸틴이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부분 이 두 가지가 채워져야 되는데 푸틴이 얻을 수 있는 실리적인 부분은 서방 세계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뭐 명분이라도 확실하게 뭐 아주 챙겨줘야 될 텐데 뭐 그런 것도 쉽지 않으니까 네. 말이랑 실제 현실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얘기할 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이제 이런 얘기 했는데 댓글들을 보면은 뭐 다른데 댓글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를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첫째, 트럼프의 신고립주의라는 건 뭐 유럽에서 전쟁이 나든 핵전쟁이 나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든 난 모른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고립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어디 저기 그 미국 처음 생겨났을 때 난 네. 통하던 그때도 안 통하던 소리였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다 같이 얽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미국의 공장을 갖고 온다. 네. 그래서 거기서 생산해서 미국에서 나는 물건으로 미국에 나는 제품을 생각해서 미국인끼리만 쓰는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리고 유럽이란 나라가 뭐 러시아한테 다 이렇게 잡아먹고도 난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는 절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지배하게 됐을 땐 이 서유럽 전체 나토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터져요. 네. 몰라. 그것도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미국 사람이나 사람들도 사실은 다 이민 세대가 지금도 많고 네. 다인종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과거에 멀로주의, 그러니까 미국 4대 대통령이니까 그게 언제 미국 건국하고 정말 초창기에 멀로가 그때 이제 유럽에서 나폴레옹 전쟁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고립주의를 하겠다고 한 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때 주류는 되게 유럽에서 건너온 세력이었고 결국 프랑스, 영국, 독일이 제일 주도 세력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실상 주가 지금처럼 섞인 게 아니라 독일계들이 모여서 개척한 동네, 뭐 시카고 같이 뭐 프랑스계가 많은데 네. 영국계가 많은데 이렇게 돼서 국가가 아직 거의 모자이크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는 영국, 여기는 뭐 미국주, 여기는 독일주 이러고 있는데 유럽 문제에 개입을 하면 이건 바로 내전이죠. 네.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애초에 미국은 연방제라고 주가 하나의 국가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자꾸 그걸 착각을 해요. 주를 도로 생각해. 네. 우리는 약간 그러죠. 근데 거기는 국가의 엄연히 네. 초창기에는 인종도 섞여 있어도 막 이렇게 어떤 인종 네, 단위로 네,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이거를 뭉쳐서 하나의 연방을 만들겠다고 하는 판에 갑자기 영국 전 7년 전쟁 개입한다, 만약에 나폴레옹 전쟁 개입한다 했다.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간섭주의다라고 했던 거는 미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세계가 정말 글로벌화돼 있고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니네가 해도 난 모른다 그러면 여기가 미국이 쪼개져요. 거꾸로.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고립주의가 없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딱 끊어. 좋아 끝. 니네는 몰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푸틴한테 몇 가지 제안을 했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 그거 아니야. 첫째, 지금 상태에서 끊자. 둘째, 우크라이나가 말 안 들으면 내가 무기 끊는다고 해서라도 말을 듣게 하겠다. 그 대신 세 번째가 있어요. 대신에 러시아가 현재 영토를 군사기지화하지 않고 나중에 우크라이나를 재침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거길 뭐 비무장지대로 만들자거나 뭐
이러자거나 유럽군을 파견해서 경비를 세우자 이러는데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에 대한 대안은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아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 국제조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야. 아직도 국제조약은 안 지키면 그만이에요. 그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네, 실효성 보장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푸틴이 동의를 해요. 네. 그래 좋다. 우리가 이쪽에다 군수기지하지 않고 안 할게. 군대 배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일주일에 하기 시작해도 그럼 또 전쟁할 거냐고. 하긴 또. 그걸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뭐 만약 우크라이나 무기 끊고 이러면은 또 다른 데서 그럼 이제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우리도 나의 뭐 자주 국방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나토 재무장이라든가 지금 이 동북아라고 해야 되나 동남아라고 해야 되나 네. 여기도 지금 옛날에 시토라는 게 한 번 있었어요. 태평양 나토 같은. 네. 근데 그게 안 됐고 여기도 지금 쿼드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안 될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국, 일본, 호주, 뭐 필리핀, 뭐 인도 이렇게 엮어서 네. 여기 방어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죠. 네. 그만큼 이제 재무장은 가는 거예요. 2차 대전 끝나고 유럽 애들이 1.5%, 1.2% 군사비 지출하며 살던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 어차피 이제 군비 경쟁은 가고 재무장은 당연히 가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아직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재무장 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리고 나토도 어차피 재무장 가니까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네. 우리도 그럼 여기다 군대 배치해야 돼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우크라이나에다 우린 군사기지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골치 아파지는 거지. 나토가 재무장해서 거기에 맞서려면은 빠르면 10년 늦으면 20년. 그리고 참 미국이 지금 나토에다가 너희들 알아서 해라는 것도 나는 유럽에 손 떼겠다가 아니고 나토 보고 국방비 올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한테 의존하지 말고 네. 그 말 뜻을 알아들으셔야지. 네. 전쟁 나도 난 모른다고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안 한다는 거는 이제 유럽 너네들이 사가지고 지원해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역량이 없어요. 나토 역량 가지고는 러시아하고 지금 북한의 그 무기 생산 수준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따라올 수 있게 되는데 10년, 20년 걸린다는 정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럽은 그동안 뭐 나름 좀 뭐 평화를 지키면서 그 경제를 성장하고 복지하는데 돈을 좀 쓰면서 뭐랄까요 무임승차 뭐 나쁘게 얘기하면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안 되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죠. 아니 정말 한번 여러분들 전차도 없고 유럽 군대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면 뭐 공군 함정 이런 건 좀 있어요. 네. 근데 육군 병력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첨단 무기라도 병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나토가 유사시에 동원할 수 있는 정말 이렇게 딱 무장시켜서 뭐 투입한다. 네. 이럴 수 있는 군대가 10,000명이야, 10,000명. 일개사단도 안 돼요. 네. 누가 그러더라고. 한국군을 갖다 집어넣어도 지금 유럽을 평정하고 남는다. 이런 말까지 하는데 네. 그건 그냥 하는 소리지만 어쨌든 간에 군대가 너무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너무 행복하게 살았죠. 그게 약간 이유로 묻고 하면서 이제 우리끼리는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했는데 이제 그 러시아라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적대 세력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적다는 거죠. 러시아랑 적대 세력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이거는 좀 너무했죠. 너무 심해요. 근데 그거는 서로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그렇게 맞은 방법이었어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전쟁이었고 전 유럽이 초토화됐어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유럽을 좀 이렇게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미국, 중국, 뭐 일본 이렇게 가가지고 유럽은 지금 몇 등인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은 그냥 옛날에 좋았던 나라 이러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만 해도 아무리 미국이 지금 부상한다고 해도 어쨌든 유럽이 그동안 세계 역사를 끌고 온 선진국이고 문화의 선두 우리가 알는 근대 문화는 결국 거기서 다 만든 거니까 그렇게 돼 있었는데 얘들이 완전히 몰라 그랬단 말이야. 이거를 재건하기 위해서 군사비를 뺀 거죠. 그리고 나토를 만들긴 했지만 나토 규약이 원래 각 나라마다 국방비가 2% 하는 거였는데 이거 아무도 안 지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은 그걸 방치하면서 자기 병력을 넣어서 미국의 힘으로 지킨 거죠. 네. 그리고 그걸로 경제 개발을 했어요. 네. 근데 요게 어느 정도까지 하고 돌아왔어야 되는데 전쟁 후유증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전후 세대들이 유럽 전후 세대들이 좀 과도한 평화주의에 좀 빠지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건 또 잊어버리는 거지. 왜 우리가 지금 국방비 1.4% 하면 이런 건 다 잊어버리고 이제 어떤 이제 복지라는 건 내가 말씀드리는 복지라는 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저기 뭐야 실업임금 이런 복지만이 아니고 어떤 교육이라든가 문화 이런 쪽으로 하는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비는 1몇 %까지 떨어지고
미국은 그 틈에 이제 자기의 유럽에서 힘을 누리는 거죠. 뭐 문제만 생기면 이제 뭐 걸프전 이런 거 생기면 이제 미국이 가고 독일, 뭐 영국 조금 찔끔찔끔 넣어주고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걸 종속적이라는 표현은 좀 오해 소지가 있는데 하여간 쩔쩔매게 된 거지 뭐. 네. 그렇게 돼서 미국은 미국대로 우위를 누리고 유럽 국가들은 야 이게 미국한테 우리가 이게 아니라 자기들은 자기 나름대로 뭐 세상 결국 기브 앤 테이크니까 나는 이걸 포기하고 이런 건 좀 참고 이걸 얻겠다 살아왔는데 이 얻는 거에 너무 재미 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나토 문제 갖고 했던 건 난 사실 그거는 트럼프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방법은 좀 거칠었지만 네. 아 세상에 옛날에는 국방비 그건 최소한 4~5%는 돼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1.1%가 뭐야?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난리 쳐갖고 간신히 조금 올려서 독일이 그때 2%까지 왔고 러운 전쟁 나니까 5%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지금 2.2인가 조금 올렸고 이탈리아는 1.45에서 46인가 0.01% 올렸고 지난 3년 동안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트럼프가 세게 나갈 만도 하지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말해갖고 정권도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유럽은 이게 지역별로 이게 많이 가기 때문에 세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는 돈이라기보다는 나라는 사실 항상 돈이 부족해. 네. 그렇잖아요. 쓸 데가 너무 네. 많지. 뭐 중앙정부는 다 빚더미예요. 네. 그러니 이걸 어디서 뽑아? 결국 국민이 참아줘야 되는데 이걸 참을 수가 없죠. 사람 보고 당신 생활을 바꿔 그러는데 이게 바꿔지냐고.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고 트럼프는 사실 막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나름 이제 정책을 쓰는데 네. 자기 인기를 위해서 발언은 되게 거칠게 하지. 그러니까 찬스다 싶어가지고 난 몰라 니들이 알았어요. 막 이런 식의 이제 말을 막 던지는데 네. 사실은 트럼프도 그렇게 막 떼먹은 인간 반만 막 떼먹은 인간이죠. 그 일할 때는 나름 치밀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미국은 나토를 재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에는 이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서 만들어 갔냐는 문제가 앞으로의 과제인데 네. 중요한 건 이게 10년, 20년은 걸리니까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손 끊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런 방식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정말 그냥 이게 뭐 정확하게 뭐 매치가 될진 모르겠지만 한국 방산업 뭐 이런 쪽에서는 뭐 나름 호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미 호재죠. 뭐 장기간 10년, 20년간 꾸준히 뭐 한 이렇게. 10년, 20년간은 호재인데 이제 다만 이게 무한 호재는 아닐 수가 있고 이제 포지셔닝을 어디에 찾느냐를 이제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런 말하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리 한국 모의가 성능이 좋다고 그래도 네. 아직 실전에서 검증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왜 뭐 5세대 전투기, 6세대 전투기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써본 사람들이 좋다 어쩌거나 해도 우리 지금 전차나 전투기들은 아직 예를 들면 최첨단이 6세대라면 아직 뭐 4세대, 5세대가 최첨단이라면 3.5세대 이 라인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계도 분명히 있어요. 뭐 가성비가 좋다 이런 말들 하지만 한국의 방산이 어쨌든 재편되면 유럽도 공장 짓고 할 거란 말이죠. 거기서 어떤 포지셔닝을 찾아가느냐 네. 이게 되게 중요하고 당장은 지금 유럽이 급하니까 한국 무기 살 때 그 자본을 가지고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네. 어떻게 개발할 무기 개발은 상상외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어마어마한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갑자기 뭔 대박이 터져가지고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네. 근데 부동산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갑자기 돈 벌어서 사업한 사람 다 망하잖아요. 네. 원래. 거기서 한번 더 튀기려고 예, 하지. 그래서 다 망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뭐 그렇게까지 비유할 필요는 없지만 네. 한국 방산도 세계 시장에 나가는 방산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셔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 타이밍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뭐 유럽 얘기도 하고 뭐 중동 얘기도 했지만 사실 뭐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중요한데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 갖다 놓으면 정말 초강대국인데 괜히 여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있으면 꼴찌죠. 주변에 지금 너무 센 애들도 많은데 또 약간 독재에 자기 맘대로 하는 애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야말로 지금 바람 잘 날이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변 지도자들이 막 다들 이렇게 강경파로 막 이렇게 둘러싸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뭐 과거 역사를 봐도 이게 되게 좀 위험한 어떤 뭐 그 전쟁의 불씨 같은 게 항상 이제 도사린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강대국가의 외교라든가 어떤 그 이런 존재 관계에서 이건 우리나라가 네. 아니라 그냥 다른 세계 모든 나라의 역사를 봤을 때 세 네.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대장이 돼서 그만큼 강력해서 네. 대장이 돼서 주변 애들 거느리고 버티는 거예요. 근데 대장이 아무리 세도 주변 애들을 거느리고 버티는 거지
나 홀로 버티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극악하게 약해서 센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인 비유를 쓸게요. 네. 예, 세 번째는 비슷한 애들이나 올망졸망한 애들, 탄압받는 애들을 모아서 하나의 강고한 세력을 만들어 버티는 거예요. 네.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 역사처럼 네. 보시면 내용적인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지금 우리 현실에 대입했을 때 어느 방법이 있느냐. 네. 다만 이건 절대 안 돼. 우리가 무지하게 세져 가지고 초강대국이 돼서 나홀로 독일 청정한다. 이건 없어요. 네. 전 세계에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미국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주국방이란 말을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주국방하고 나홀로 국방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홀로 국방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니까 버리시고 우리가 대장이 돼서 약한 애들을 거느리고 호령한다. 그야말로 빌붙어서 산다. 그 다음에 세력을 모아서 하나 버틴다. 셋 네. 중에 하나인데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한번 설계를 해본다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어느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점이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국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저희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 근데 그 부분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세계에서 주변국하고 사이 좋은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원래 지구 반대편이라고 안 싸워요. 네. 우리는 아르헨티나랑 전쟁한 적 한 번도 없고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네. 뉴기니아하고도 싸운 적 한 번도 없고 그러면 영국하고 프랑스, 독일은 누구랑 싸웠냐고. 네. 맨날 싸워 걔들. 폴란드. 지금 폴란드가 나토에서 좀 군사력이 체계 있게 잡힌 나라 중에 하나죠. 네. 15만쯤 되나? 일단 육군이 걔들은 좀 돼요. 지금 굉장히 폴란드의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폴란드가 러시아, 독일, 프랑스, 오스만 지난 역사를 보면 주변에 모든 애들하고 항상 싸웠어. 프랑스 전 유럽과 싸웠어. 독일 전 유럽과 싸웠어. 거기야말로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카이사르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 억대가 넘게 나올 거야. 우리보다 더하다. 예. 어찌 보면. 걔들이 맨날 하는 말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다인데 우리는 그런 처참한 경험을 오히려 안 했기 때문에 좀 경직되게 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주변과 같이 연합을 하든 이러지 않으면 답은 없는데 네. 우리는 약간 우리만 잘하면 된다. 막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옆에랑은 언제 한번 붙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막 잠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랑 싸울 애기 때문에 손잡을 수 없다라는 네. 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만 그런 건 있겠죠. 손을 잡았다고 방심했다가 거꾸로 당하진 않아야겠지. 네. 그러나 이 국제관계는 항상 딜이에요. 그래서 뭘 주고 뭐를 받고 내가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이익을 얻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자꾸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줬다 그러면 쟤한테 왜 주냐? 네. 우리가 이걸 왜 뺏기냐? 아니 거래 관계가 왜 주고받아야 뺏기는 되는데. 거야? 그리고 딱 손해 보는 거래가 손해 보는 게 아니죠. 부동산을 시가보다 더 많이 주고 샀어요. 네. 내가 거기다가 빌딩을 짓는다거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면 손해 본 게 아니죠. 근데 딱 그 시점에서 왜 여기서 시가보다 비싸게 주고 샀냐? 아니 내가 필요해서 샀지만 제가 협박당했냐? 너 바보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사고를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런 사고 방식은 뭐 북한이 위에 있고 항상 우리는 뭐 전쟁 이런 얘기들에 막 이제 시달려 왔고 그리고 뭐 항상 뭐 미사일 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주변과 잘 지내기 전에 우선 내 안보부터 좀 챙겨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 경험이 강했을 때의 경험은 글로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몸으로 전해지는 건 이제 한 지난 100년 한국이 좀 가장 약하고 주변국한테 고통을 받던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한말에 조선이 딜이 안 되잖아요. 그때 뭐, 그렇죠. 뭐 너무 조선 약했죠. 책략도 뭐 미국하고 하고 뭐 일본은 뭐 하고 멀리하고 아니 그래봤자 걔들이 뭐 듣냐고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시면 모르겠지만 정말 이솝우화의 그 잔인한 우화가 있잖아요. 파리가 소 뿔에 한참 앉아 있다가 내가 좀 너무 오래 앉아 있었는데 미안하다 그랬더니 소가 난 네가 앉아 있는 줄도 몰랐어. 네. 이런 거래할 게 없어 거래할 게. 네. 딜을 칠래도 딜을 칠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본다 뭐 이렇게 피해를 본다라는 생각이 너무 거래를 한다라는 생각이 경험 속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약속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좀 바꿔야지.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잘하잖아. 희생을 잘하잖아. 손해를 잘 봐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투자잖아요. 투자는 손해 보는 거잖아. 먼저 손해를 보고 나중에 받겠다. 근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손해를 못 보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손실이 돼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실과 투자도 이제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국제관계에서 그 선에서 딱 잘라가지고 이건 안 되고 이거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지금 방산도 70년대 방위산업 처음 만들 때 벌어졌던 논쟁들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논쟁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들의 말이 얼마나 낯뜨거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뭐 이제 잘 되니까 야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70년대부터 제가 왜냐하면 방위산업 한다고 처음에 철모 만들고 총 생산할 때가 내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 때였어. 네. 제가 원래 나도 밀리터리 덕후에서 그 논쟁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들 아니면 한 5년 전만 해도 봤던 얘기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몸 낯뜨거운가. 투자와 손실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고 했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을 좀 뭐 우리도 뭐 충분히 좀 인지도 좀 해야 되지만 너무 그냥 막 이분법적으로 그냥 생각해가지고 뭐 적이다 뭐 이런 뭐 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국제 정세는 위험한 생각인 거죠. 그런 그렇죠. 것들이. 그거는 세계는 어차피 이제 블록으로 간다는 건 집단방위 체제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냉전 체제가 끝나고 좀 좋았죠. 그냥 네. 적도 없고 아군도 없고 꺼려할 것도 없고 이제 뭐 이념 싸움도 없다. 그냥 장사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한국이 또 한 20년 동안 뭐 잘했죠. 네. 그러나 이제 또 이제 그게 좀 재정리돼 안 통한다기보다는 이제 블록이라는 게 또 이제 옛날같이 완전 봉쇄된 블록은 아닌데 어쨌든 이걸 재정리해야 되고 지난 20년과 같은 포지셔닝으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새로운 포지셔닝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 유연한 사고라기보다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제일 뭐 시급한 거는 지금 북한에서 지금 어떻게 우리랑 뭐 바로 지금 뭐 적대적인 지금 상태다 보니까 북한의 이런 동향이나 이런 걸 계속 신경 쓰게 되는데 북한이 어쨌든 지금 뭐 약간 도발이라고 해야 될까? 뭐 약간 좀 언론만 봤을 때는 뭐 막 좀 막 강하게 좀 약간 막 나가는 느낌으로 뭐 보이는 것도 있단 말이죠. 지금 뭐 북한이 막 러시아 파병도 하고 뭐 오물풍선도 보내고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 되게 절박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북한의 내부 문제는 제가 최근에 북한 갖고 방송을 여러 번 했습니다. 늘 하는 말인데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단어예요. 일단 내부 사정을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한국에서 선생님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났어. 뭐 어느 기업에 다닌대 또는 뭐 대학 교수래 또는 직장인이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그 사람의 성격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대강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어떤 이게 레벨이 보여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님을 만났어요. 그냥 저는 매일 내일 돈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반찬값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일 뭐 먹나? 이런 고민은 안 할 거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대략적인 그림이 예, 그려지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정신병자지. 네. 근데 북한은 이제 그런 걸 모르겠는 거야. 저 속에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대북 분제 하는 분들도 이게 제일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너무 폐쇄적인 속에 살기 때문에 뭘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라는 거는 그 정도를 잘 모르겠다는 네. 거예요. 제가 좀 비유를 바꾸면 그냥 우리 좀 다 지금 과체중이잖아. 잘 먹어서 네. 오늘 좀 배가 고파. 기운 없어. 그럼 당 떨어졌나? 이런 걸로 고민하는 말이야. 근데 아주 굶고 사는 사람들 한 끼만 굶어도 내가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 밀려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모르겠네요. 저 마음 속에서 한 끼 굶었다 했을 때 어떤 마음 심정 상태가 나는지를 잘 모르겠고 해외에 돌아가는 상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자기들이 막혀 있으니까 그쪽도 엉뚱해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진단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데 아무튼 북한은 일단 러시아라는 나라의 장점이 자원, 에너지하고 식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금 러시아가 절박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휴전이 된다고 해도 재무장 들어가면 러시아도 군비 경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이 일종의 러시아의 한 군수 공장 단지가 돼 있는데 이 관계는 굉장히 오랫동안 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굉장히 좋은 거래 상대를 만난 거죠. 무기를 뭐 수출하고 식량과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은 북한대로 오히려 미국과 한국이 쳐들어올까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우리는 그걸 잘 못 믿는데 그쪽 사람들은 또 그 고민을 많이 해요, 진짜로. 우리가 뭐 훈련 한번 하면 뭐 되게 막 예, 근데 경계하잖아요. 그게 절반은 진짜라고 그러더라고. 진짜 무서워한다고. 근데 우리야, 아니 나는 뭐 안 그러는데 왜 그래 그러는데 그쪽 그렇게 생각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말리겠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국민 안심이랄까 네. 안전 보장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하고 동등한 관계를 맺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컸죠.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조금 못 믿겠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첫째, 지금 미중 이 싸움인데 네. 극단적으로 전쟁으로 갖다 쳐요. 진짜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틈이 있겠어요. 북한하고 남한도 휩쓸릴 텐데 중국이 북한을 도와줄 여력이 있냐고요. 없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러시아의 줄을 잡아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전쟁까지는 안 가고 이제 지금 뭐 미중 갈등이 터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방적인 승리는 없잖아요. 중국이 승리한다고 하면은 그건 뭐냐면 미국이 이제 뭐 관세 때리고 이런 걸 포기하고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과의 평등한 교역을 또는 관세를 아주 약하게 해서 중국도 좀 양보를 해야 되니까 네. 중국 입장에서 이 정도 우리가 만족하는 거다 했을 때는 결국은 미중 관계를 트는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옛날 같지는 않고 관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중국 경제가 조금은 어렵고 구조조정은 될 거예요. 중국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하고 똑같이 가자고 못 네.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승리해도 결국은 경제 부담을 안게 되고 구조조정 가야 되고 그리고 지난 너무 극심한 호황기 동안 벌어졌던 중국 국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렇다면 북한을 도와줄 여력이 좀 부족하겠죠. 그러니 그 틈에 이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다. 만약에 중국이 아주 미국한테 그냥 패한다. 그랬을 때는 더더욱이 중국 경제는 힘들어지니까 북한은 이제 북한에서 흉년이 났다 그래도 못 도와준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더더욱이 북한은 에너지와 식량만 있으면 유지가 되는 사회예요. 추울 때 연료 예, 떼주고 우리는 안 되지. 밥만 우리는 주면. 그 하다못해 뭐 요즘 젊은 애들은 프라다가 수입 금지가 돼도 지금 나라가 안 돌아갈 판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가스와 식량만 있으면 돌아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러시아 쪽으로 돌리자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도 지금 곡물값, 에너지값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중국이 이기나 지나 우리한테는 손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 북한은 어떻게든 지금 다른 대안을 지금 찾으려고 러시아랑 지금 딱 지금 맞아가지고. 네, 그게 딱 맞는 거죠. 그러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파병한 거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적인 게 뭐 핵을 떠나서 어쨌든 북한도 재래식 무기의 격차라는 부분을 자기들도 모를 리가 메꿔야 없죠. 되는데 네. 북한의 군수 시설이나 이런 게 너무 노후했거든요. 지금 사실 북한군은 핵도 핵이지만 일반적인 무기들이 다 네. 너무 노후했어요. 생산 과정도 노후해졌고 이런 부분을 이제 러시아에도 수출해야 된다면 이미 그건 시작하고 있죠. 러시아 군들이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포탄 생산 공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개선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의 군수 공장 체제가 뭐랄까 한번 업그레이드를 낼 수 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의 대가로 뭐 핵무기, 핵기술 이런 뭐 위성, ICBM 이런 기술 전수하지 않느냐고 걱정하는데 제가 볼 땐 그거 전수 안 해요. 러시아나 미국이나 다 그 핵이라는 게 다른 쪽으로 확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줄 리는 없어요. 뭐 준다고 하면 형식적으로 약간 그런 티는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미국을 협박할 수 있는 네. 부실은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퍼포먼스를 좀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재래식 무기 공장이라든가 산업의 개선 효과만 해도 북한한테는 굉장히 이제 정말 고물 무기가 반짝반짝하게 닦이는 거니까 네. 북한은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성과입니다.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만 돼도.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방산이 서방 세계 쪽에서 빅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북한도 그럼 뭐 좋아. 우리도 저쪽에다가 방산으로 히트 치겠어. 어. 그런데 우리 제품은 팔아먹을 제품이 아니야. 네. 근데 러시아가 지금 급하니까 그럼 니네가 이거 고쳐줘. 그럼 우리가 거기다 팔아먹을게. 이게 되는 거고 우리가 독일 보고 뭐 독일의 라인메탈 같은 사 보고 와서 우리 거 좀 고쳐줘. 그럼 우리가 니네한테 팔아먹을 때 우리는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죠. 서로의 이해가 지금 맞아가지고 딱 이렇게 된 거다 그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북한에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두 나라 체계로 그냥 아예 가자 해가지고 뭐 이제 단절하고 막 도로도 끊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뭐 통일이나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살겠다 뭐 이렇게 점점 더 가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평화 통일이라는 거는 흡수 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요. 전략적 단계로서 북한은 항상 남한하고 평화 모드로 갔다가 강경 모드로 갔다를 반복하면서 뭐 이렇게 자기 걸 얻어내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 이번에 북러 조약도 맺고 등등 하다 보니까 두 국가론을 내세웠던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어쨌든 지금 러시아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북한이 단지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는 지금 제일 급한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분산되는 거예요. 남북한의 뭐 힘의 격차나 전쟁의 위기, 대만 문제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여주고 남한하고도 이제 우리 끊었다. 이제 쟤는 적이다.
네. 이렇게 해서 전쟁 위기를 고취시키는 것이 적어도 미국에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많은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주의를 좀 분산시켜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까지 전략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것 같다. 어쨌든 그 모든 게 합쳐서 러시아한테도 북한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여야죠. 그래야지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또 약간 부담스러운 많은 걸 문제를 할수 만드는 있다. 거니까. 그러면 그 말의 연장선으로 지금 중국과 대만의 어떤 그런 분쟁 같은 것들도 좀 일부러 뭐 이렇게 키우는 거라고도 봐야 될까요? 중국과 대만 문제는 지금 중국의 1순위는 지금 미국과의 관계예요. 네. 아예 끊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중국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니까 뭐 여러 가지 하죠. 그러니까 뭐 중국도 또 러시아하고 갑자기 친한 척하고 역대 그렇게 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한 척하더니 결국 척으로 끝나더구만.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가 아니까 서로 네. 이게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어떻게 좀 이런 말은 좀 이렇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지금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이렇게 한계가 딱 드러나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부글부글 거리면서 네. 하나라도 뽑아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 침공론이 이제 가장 하나의 그 어떤 외교적 퍼포먼스로는 제일 최고의 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이제 좋은 카드로서 물론 이제 뭐 진심도 어느 정도 뭐 있기도 하겠지만 이걸로 이제 협상을 할 때 내가 요즘 카드 제시하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전쟁이라는 거는 제가 안 난다고 그래서 안 나는 것도 아니고 네. 전쟁이라는 건 안 난다라고 해서 0%는 없어요. 항상 확률인데 이렇게 만들어진 퍼포먼스들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에다가 대만 침공, 북한 문제, 북러 조약, 뭐 후티 반군, 중동 이런 것들이 자꾸 연결이 되면서 나라들의 정책을 초조하게 하고 네. 조금씩 다 위험하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뭐 그거 1%의 가능성이라고 그래도 어쨌든 뇌관이 많아지는 거는 그만큼 폭발의 위험이 그렇죠. 높기 때문에 이게 많아지고 연결되고 있다는 건 절대로 좋은 현상은 아니죠.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최근에 뭐 이렇게 막 뇌관이 늘어나는 뭐 어떤 뭐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냥 인간의 역사는 이런 걸 계속 아니요, 반복하고 최근에 있었던 건지. 뇌관이 아니 뭐 인간의 역사는 늘 반복되는데 이제 사회가 변하고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건데 결국 세계가 서로 글로벌화되면서 얽히면서 네. 20세기에 얽혔던 방식하고 지금 얽히는 방식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적 의존도가 서로 굉장히 높아졌고 경제적 의존도는 높아지고 경제 교류는 활발해졌는데 어떤 권위주의 국가와 독재 국가 뭐 또는 어떤 민주화된 국가 사이에 어떤 트러블이라는 게 또 생기고 그리고 아무리 글로벌화돼도 뭐 지금 러우 전쟁이나 어떤 재무장론이나 이후의 어떤 변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블록화된 분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얽히니까 이제 점점 뭐랄까 위험한 내관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제일 위험한 건 어쨌든 지금 시청자분들은 북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 자체는 뭐 어떤 분들은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이거는 좀 어느 정도로 봐요? 북한이 사실 전쟁 일으키긴 쉽지는 않습니다. 능력의 부족이 있다. 핵은 아직은 북한이 핵을 있다고 해도 미국이 어떤 핵 쏘면 우리가 바로 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러시아가 북러 조약이 골치 아픈 게 북한이 핵 공격을 받으면 우리도 핵 공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를 달아놓으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세계 대전에 그게 되기 네. 때문에 서로 겁먹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구조가 있긴 합니다만 러시아도 북한이 전쟁을 바라지 않을 거예요. 지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러시아와 중국이 도와주지 않는데 북한이 단독으로 전쟁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전쟁에 날 위험은 없다고 봐야 되고 네. 그리고 북한군 뭐 파병이 10,000명이 될지 50,000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북한군의 어떤 전력을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시킬 거다라고 이제 좀 과장된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업그레이드 못 시켜요. 물론 안 간 거하고는 다르겠죠. 그러나 갑자기 무슨 일치월장에서 갑자기 뭐 한국군의 어떤 위협할 만큼 그렇게 업그레이드는 실전 못 경험을 쌓고 시킵니다. 막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약간 그냥 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는 거지 뭔가 좀 되게 막 그러니까 사실 내면의 문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북한도 러시아로부터 많은 거를 얻어내려면 또는 그들이 예를 들면 155mm 포탄을 수출하면 러시아가 급하니까 와서 제 원자재 대주고 저기 빨리 공정하고 하지 않겠어요. 네. 뭐 화약 포탄 만드는 또 원자재가 또 러시아가 많아요. 구리랑 뭐 이런 거. 그런 거에서는 북한이 이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상의 어떤 보장 특히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북러 그런 상호 방위 조약의 어떤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북러 조약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고 위험한
필요한 것이다라고 우리나 미국이나 서방 보여주기. 세계에 네.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게 필요한 것도 있을 수가 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 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 그 나라 전쟁에 가서 그 나라 국민들이 피를 흘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은 정말 피해 대가는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는 박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그걸 박대하면 앞으로 누가 러시아 말을 듣겠고 누가 제대로 거래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말 피로 쌓는 맹세 혈맹. 같은 진짜 혈맹을 만들어 버리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큰 틀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뭐 이런 딜을 했다 이런 걸 원한다 했지만 한 개라도 뭔가 더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모르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한 개라도 결정적으로라도 이런 거 좀 뽑아내보자. 뭐 그런 거를 또 북한이 바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면은 또 역사에다가 또 이제 전쟁을 또 이제 그 전문으로 하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과거 역사 같은 걸 보면은 군대를 좀 대접을 잘 안 해주면 막 그 반란도 일어나고 막 불만도 많아지고 이제 국력도 약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나라 지금 군인들 뭐 부사관 장교 지원율이 막 급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원인을 보면은 뭐 아 이게 생각보다 뭐 다른 직업 대비 너무 뭐 처우가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이 지금 상황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군사력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뭐 국가 재정이 풍부해서 사병한테도 잘 주고 장교나 부사관도 잘 대해주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는 어쨌든 주변에 초강대국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거의 한계 상황으로 이제 군사비를 네.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런 과정에서 병사들의 복지 이런 것도 좋은데 한쪽을 희생하는 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교나 부사관층이 붕괴되는 거는 그거는 진짜 군대가 붕괴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서 옛날 2차 세계대전처럼 4년 5년을 하다 보면 현지에 사병이 장군이 되고 네. 막 뛰어난 애들이 나와서 부사관이 되고 이런 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한국에는 어떤 인적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그게 5년 4년 가는 전쟁이 아니고 전쟁이 당장 났을 때 우리는 국토도 좁고 이런 거를 단기간에 총력을 발휘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아무리 민주사회라고 그래도 군대라는 게 조직이 와야 되면은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선순위라든가 어떤 국방비 세팅에 있어서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런 사태가 나서는 안 되도록 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사병 월급이든 뭐든지 간에 주다가 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까 유럽도 지금 0.01%로 못 그러니까요. 올려서 쩔쩔매는 게 주다가 안 줄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국민의 국가의 수준, 국민의 수준이라는 게 결국 투자의 우선순위를 알고 양보해야 될 것과 참을 것과 급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게 유능하고 똑똑한 국민이고 유능하고 똑똑한 국가 아니겠어요. 네. 주면 다 좋지 뭐가 안 좋아. 옛날에 돈 10,000원을 뿌린다고 그래도 부자들도 다 받아가요. 욕하던 사람도. 네. 이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부사관이나 뭐 장교 뭐 이렇게 지원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실익이 없는 그런 뭐 경제적 지원 같은 거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지휘 체계가 이제 인원 부족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면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군대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발전했어요. 네. 발전한 것도 있고 장교들 수준이란 것도 제가 이렇게 만나 보면은 굉장히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항상 완벽한 건 없고 뭐 어떤 뭐 하다못해 뭐 세계 첨단 군대로 다 문제는 있으니까 문제는 찾아서 개선해야 되는데 일단 그 장교들이나 부사관의 처우 문제는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평생 군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왜 군사 정권 시절에는 왜 공무원으로 특채를 한다거나 기업에 채용할 때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제도를 썼었죠. 지금 그런 거 썼다가 난리가 나겠죠. 네. 뭐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군대에 대한 합의는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에 정착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우리도 이제 전쟁이 끝난 지가 뭐 한 70년이 또 넘고 막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세대를 이제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전쟁을 아예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더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좀 군인에 대한 어떤 뭐 필요성 근데 이거는 이런 저기 거를 좀 모르는 제가 건가요? 연금 얘기를 가끔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들어보면 공무원 연금, 뭐 교사 연금, 뭐 저기 군인 연금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 저게 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걸 뺏어서 내 네. 걸 늘려줘야 된다. 네. 다들 이렇게 말해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지적이고
착하고 한 분들도 연금 얘기 나오면 다 발상이 똑같아. 형평성이 안 맞아. 제 걸 뽑아서 나한테 와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상을 하면은 이게 발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라가 수준이 높아져서 연금이라는 게 적재적절하게 쓰여져야 되고 각자의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방은 군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적절한 수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될 사회적 합의체라든가 시스템이 없는 게 지금 우리 사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 했다가 이제 무슨 날이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살아보면 황당한 거야. 내가 학교에서 학술 연구 받을 때도 네. 우리나라 학술 연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총액은 적지 않은데 네. 이 시스템 분배되면 다 그냥 거지처럼 찔끔찔끔 줘요. 문과대 같은 경우는. 네. 근데 이제 이공계도 없다 그러는데 하여간 뭐 그래. 근데 어느 날 문과 인문학을 하자고 한 20년 전에 좀 늘렸다고요. 이공계 사람들이 자기 돈 뺏어간 것처럼 난리를 치는 거야. 그뒤 저거를 없애서 이걸 채워야 된다고 그러는 거야. 네. 아니 왜 다 같이 이걸 합리화시켜서 다 같이 네. 연구를 하고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네. 결국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댓글창에서 엄청나게 싸울지 모르겠지만 이론은 맞는 거지. 한 나라의 국민과 어떤 시스템에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남의 걸 뺏어서 가져간다는 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죠. 사실 이게 국가를 지키는 거에 뭐 가장 1순위는 이제 군사력이고, 군사력은 어쨌든 군인들의 어떤 퀄리티에서 나오는 건데, 그 이제 뭐 전쟁도 없고 하다 보니까 굳이 뭐 저렇게 뭐 군대 가봤더니 막 다 그냥 뭐 논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이번에 주식값 폭락해서 난리가 아니던데 이번 한국 주가 폭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도 있지만 국제 정세 불안, 네. 뭐 북한이 오물풍선 날리고 이런 것도 일부는 원인이 있다고 봐요. 네.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근데 그렇게 해서 날라간 돈이 아마 지금 장교 부사관의 월급 인상분보다 더 많을 거래요 아마. 이게 역지사지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연금 다 깎아서 그 자리에 과연 그러면 내가 취업할 거냐라고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근데 아무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들은 다 내 거를 뺏어서 남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라는 게 필요하고 상식이 필요한 거는 뺏어서 챙기는 게 아니다. 어떤 합리적인 세팅이 필요하고 모두의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모병제 얘기도 하지만 사실 모병제 안 된다고 막 얘기 많이 하셨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병제 하는 거 좀 어렵다. 그 모병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모병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고 무기라든가 이런 게 첨단 무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군인화하는 어떤 거는 해야 되고 실력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부업처럼 월급 타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레이더 뭐 전자 이런 부분에 전문 분야에 대한 보수도 충분히 줘서 네. 그 국가 전력 전투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에는 또 이제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부사관 같은 분들을 좀 뭐 늘리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니면 뭐 전문 병사를 전문 늘리든지 병사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네. 국방 체계가 지금 한국은 일단 이번 러우 전쟁에서도 드러났지만 일단은 병력이 있어야 돼요. 네. 아무리 첨단 무기라도 병력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무기가 첨단화되니까 병사 한 명 한 명 가는 장비 비용이 엄청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 비담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전 세계 4대 강국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고 그런 곳에서 현명한 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제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거는 최근에 이제 뭐 전쟁 관련된 얘기들이 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불안감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지금 어떻게 이 전쟁 뭐 이거 국제 정세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까 그 기준을 좀 듣자고 제가 이제 모신 건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지금의 어떤 뭐 상황에서 어떤 뭐 좀 가지고 가야 될 뭐 어떤 기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라라고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항공모함이 수익을 주는 부분이 뭐가 있냐. 항모 무용론 이런 건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생산성이라는 입장에서 쟤는 완전 소비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득을 주는 게 뭐냐는 네네. 거예요. 항모가 큰 거는 승무원이 막 3,000명 되는 것도 있는데 네. 3,000명에게 일자리를 준다. 는 거 외에는 수익성이 하나도 없어요. 유지비도 어마어마하게 네. 드는데 그러나 그게 전쟁으로 파괴되는 비용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는 어떤 의미로는 순손실이고요. 네. 어떤 의미로는 가장 수익성 높은 비용이에요. 순비용이면 순수익이에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제 우리 역사의 어떤 안 좋았던 부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지만 예를 들면 부엌칼이 강도한테 쓰여졌다고 해서 부엌칼을 없앨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과거에 안 좋았던 것 때문에 징벌적으로 지금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장 제자리에 놓고 가장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게 국방이다. 그건 나의 생존의 문제고 나의 삶의 질의 문제니까 국방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가 아니라 국방이 약하면 나의 삶과 국가의 영역과 활동 방식도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수익원이다 생각하시고 국방 문제를 이제는 좀 부담 없이 군인들을 만나 보면은 그 과거의 그 군사 정권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이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말이 이렇게 공격받지 않을까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을 못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군대의 문제를 군인들이 얘기할 수가 있어야지. 그러나 뭐 우리가 뭐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뭐 의사든 교수든 뭐 택시기사분들이든 발언할 때는 불순한 발언을 하는 분도 있어요. 순수하게 좋은 방안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챙긴다거나 이런 분들이 항상 있죠, 있기는. 그러니까 입을 닫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군대가 사회와의 소통이 너무 닫혀 있고 군인들이 무슨 말을 했을 땐 일단 이걸로 밀고 들어가요. 이번에 방위산업이 히트치면서 그 말이 없어졌어요. 몇 년 전에 그 헬기 이런 거 하다가 방산비리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근데 솔직히 비리 없는 산업이 어딨어. 그리고 그게 전부 비리는 아니죠. 예를 들면 무기 같은 거는 수천 번, 수만 번 테스트해서 실패작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리로 그런 것도 있고 열심히 해도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택시 타고 가다 기사님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이분이 그냥 핸들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놈의 방사는 전부 군인들이 여기 제대하고 전직하면 먹고 살려고 하는 거라고, 이거는 전부 비리의 온상이고 저 무기 아무짝에 못 쓰는 거 저거 왜 만드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들은 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이야. 지금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지. 아마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산업이 뭐 잘 되니까.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범죄화해서도 안 되고 모든 사람을 불순한 사람으로 몰아서도 안 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일로 프레임을 씌워서도 안 돼요. 군인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존재잖아요. 국방도 태초부터 지금까지 있는 존재고,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는 동등한 이제 과거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서 동등하게 대등하게 밝게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벌써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 이제 국방이라는 게 이제 평화로울 때는 잘 모르지만 전쟁이 나면 그 어떤 때보다 가장 이제 절실하고 필요하고 뭐 후회되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또 잘 준비도 하고 외교도 잘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좀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들이 다 같이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명하 박사님 모시고 뭐 러우 전쟁부터 뭐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이후 뭐 어떻게 될지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런 내용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투자에 적절한 판단에 좀 이렇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